반갑습니다. 역사의 해설에 품격다운 사학도 해품사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2023년에 4월 고3 전국 연합 학력평가 세계사 과목에 대한 해설을 다루겠습니다. 원래 저 같은 경우에는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을 조금 더 중심적으로 해설하지만 올해부터는 뭐 수능 동아시아사라던가 세계사처럼 사탐 과목에 대한 해설도 다룰 거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번엔 독특하게 4월 모의고사인데 5월에 시험이 시행된 특징이 있지만 이제 사실상 여러분들이 이제 준비하셔야 되는 시험은 평가원 시험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준비하는 교육청 시험보다는 훨씬 더 어려운 난이도로 이렇게 출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 4월 세계사 과목에 대한 난이도에 대한 평가부터 드리면 제 생각에는 제가 이거 찍기 전에 동아시아사를 먼저 검토한 뒤에 지금 세계사 찍는 건데 확실히 동아시아사 과목에 비하면 명확하게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4월 모의고사라는 걸 감안했을 때는 그래도 이 정도면은 난이도가 그래도 조금은 이 시기를 감안했을 때는 야, 이건 조금 어려울 수 있겠다라고 싶을 만한 문제가 아주 일부 보였어요. 아주 일부. 그러니까 물론 평가원 시험 비하면 이거 쉬운 거예요. 쉬운데 그래도 4월을 감안한다면 이건 조금 헷갈릴 수는 있겠다 싶은 문제들이 있어가지고 확실히 동아시아사보다는 난이도를 조금 더 높게 평가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 동아시아사는 1등급 컷이 50점이 나올 것 같은데 그래도 세계사 과목은 한 개 정도는 틀려도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 이게 47점일지 48점일지는 저도 조금 감이 안 잡힙니다. 워낙 쌍사가 고인물들이 많아가지고 수험생분들 중에서 그걸 감안했을 때 47, 48로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2등급 정도는 그래도 아직 4월이니까 조금 후하게 체크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 게 제 예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럼 우리가 이제 4월 시험을 봤는데 앞으로 수능 때까지의 시험을 고려해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다음 시험은 6월 시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6월 시험을 대비하기 위해서 좀 어떤 점을 고민했으면 좋겠는지 그걸 말씀드리면 일단 확실히 이번 회차가 쉬운 유형이랑 어려운 유형이 균형이 잘 잡혔어요. 제가 여기서 좀 건져갔으면 좋겠어요 싶은 것들은 제가 이거 해설을 하면서 다룰 테니까 거기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번 회차는 진짜 쉬운 건 쉽게 주고 어려운 건 난이도 변별 내려고 최대한 노력을 많이 한 것 같아가지고 교육청 치고는 되게 문제가 괜찮았어요. 대신 여러분들이 6월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일단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자, 평가원 시험은 기본적으로 관계사라던가 시기형 문제에서 난이도를 엄청 높여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프랑스의 제국주의 침략 문제가 이번에 나왔어요. 근데 예를 들면은 이게 프랑스가 침략한 게 뭐 아프리카만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동남아시아도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동남아시아에서 어떤 국가를 점령했어요. 어떤 국가를 점령했었는데 그럼 이 국가를 점령한 유럽의 프랑스가 아프리카에서 또 어떤 국가를 점령했어. 이런 식으로 되게 세계사란 특징에 맞게 범위를 엄청나게 폭넓게 다룰 수가 있어요. 그럼 되게 헷갈리는 거죠. 그러니까 세계사란 과목을 답게 눈을 좀 넓게 기를 필요가 있고 제가 풀면서 이 유형은 시기형 문제로 내면 되게 어려울 것 같은데 라는 느낀 것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문제가 이번에 안 나왔어요. 그래서 앞으로 평가원 시험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이런 유형은 앞으로 시기형 유형으로서도 조금 더 생각을 할 필요가 있겠구나. 그런 점 좀 염두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세계사과 특성상 왕이라던가 이런 주제에서 인물형 문제를 낼 수 있을 만한 주제들이 몇 개 있는데 이번에는 되게 무난하게 힌트 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플러스로 뭐 국가, 뭐 명나라던가 청나라처럼 세계사로 치면은 뭐 카롤루스 대제 이런 것처럼 특정 인물 같은 거 조금 더 어렵게 내던지 아니면 국가를 어렵게 내던지 이런 식으로 할 만한 문제들이 있는데 아직은 그런 거에서 난이도를 크게 높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진짜 평가원 시험에서는 이거보다는 훨씬 더 키워드를 다채롭고 꼼꼼하게 낼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사탐 과목을 잘 대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 서론이 길었는데 일단 1번부터 해서 시작할게요. 자, 1번. 가 문명에 대한 설명 옳은 거 얘기했는데 자, 맨날 제가 얘기하지만 1번 문제는 한국사, 동아시아사, 세계사 과목에서 내는 게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사 과목에서는 뭐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동아시아사 과목에서는 신석기 또는 청동기 시기의 유물, 그리고 세계사 과목에서는 여러분들이 거의 1번 문제는 4대 문명을 낸다 보시면 돼요. 뭐 인더스, 황허,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그리고 이집트 이 네 가지요. 그래서 근데 이거는 키워드가 어차피 4개 맨날 뻔해가지고 진짜 작정하고 어렵게 내는 거 아닌 이상은 어차피 쉽게 줍니다. 여기서는 포인트가 상형 문자, 뭐 그러니까 쐐기 문자, 상형 문자 잘 구별 두시고, 그리고 사자의 서랑, 그리고 피라미드와 같은 문화 유산을 보고서 이집트인 거 솔직히 사실 피라미드 보자마자 이집트인 거 모르시는 분들 없겠죠? 그 이집트 문명이니까 바로 넘길게요. 1번 은어 유적을 남겼다. 은어 유적은 황허 문명이랑 관련된 거죠? 틀렸고요. 2번 파르테논 신전을 건축한 거는 고대 그리스 문명과 관련된 그런 거예요. 3번 함무라비 법전을 편찬한 거는 이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고요. 파라오가 신권 정치를 시행하였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이집트에선 피라미드, 파라오, 그러니까 신권 정치, 그러니까 이런 내세적인지 현세적인지 그런 키워드도 가끔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까지 좀 잘 구별해 두시면 풀이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답 4번이고, 자연현상을 찬미한 배달을 만들었다. 이거는 인더스 문명이죠.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1번 문제는 간단한 거니까 금방 넘기고 조금 더 뒤에 집중할 거에 설명드릴게요. 자, 2번 밑줄 친 이 전쟁에 대한 탐구가 더 적절한 거. 자, 이 문제는 사실 이거 자체로 시기형 문제를 내는 걸 제가 잘 보진 못했거든요. 최근 평가원에서 그렇게까지 잘 냈던 문제도 아닌데, 약간 이 문제에서 조금 더 어렵게 내려면은 가끔 그런 거 건드려요. 뭐냐면 이 전쟁의 영향으로 죄송합니다. 그 지중해 무역이 확산되었는데, 그 지중해 무역 관련된 지역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탈리아 쪽인지 아니면 북해 지역인지 그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그게 진짜 복잡하게 되면은 각 무역 지역의 그 장소? 그러니까 도시? 이런 걸 외워야 된다던가 아니면 뭐 특징 같은 걸 외워야 돼가지고 좀 어렵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평가원 시험에서는 이 무역 관련된 키워드, 뭐 한자 동맹, 롬바르도 동맹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조금 더 중심적으로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얘기 딴 데 빠졌는데, 자, 이 문제는 100여 년 전 교황 우르바누스 2세가 이 사람의 호소로 시작된 이 전쟁에서 성지 예루살렘의 회복을 목표로 내섰단 말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회복하기 위해 가지고 콘스탄티노폴리스를 약탈하고, 그리고 뭐 비잔티움 제국을 돕겠다 뭐 이런 소리 있는데, 그러니까 당시 이 교황의 요청으로 성지를 회복하기 위한 명분으로서 일어난 전쟁이 뭐냐? 십자군 전쟁이죠. 거의 세계사 범위에서 중세사쯤에 가장 메이저하게 건들 수 있는 전쟁은 십자군 전쟁 외에 없어요. 그래서 약간 꼼수적으로 접근하면은 여러분들이 선지랑 이거 잘 비교해가지고 땡땡 전쟁이 나왔어요. 그럼 뭐 고대 시대는 뭐 포에니 전쟁, 중세 시대는 뭐 십자군 전쟁, 뭐 한 20세기쯤 가면 뭐 1, 2차 세계대전 이런 것처럼 이 역사 보면서 이 시기쯤이면 어떤 전쟁이 제일 유명하지? 그런 걸 여러분들이 좀 머릿속에 넣어 놓는 것도 좋은 전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십자군 전쟁 관련된 거 찾아보면은 1번 심사법의 제정에 끼친 영향을 조사한다. 자, 이건 뭐냐면 찰스 2세, 그러니까 한 17세기 중후반쯤에 제정된 법인데, 그 비국교도는 공직을 금지하도록 당시 이렇게 좀 그 영국의 사람들, 이렇게 귀족들, 좀 의회 사람들 이런 사람들 좀 압박을 넣은 그런 거라 하실 수 있겠고, 2번 신성 로마 제국이 해체된 계기를 파악한다. 자, 이 신성 로마 제국이 해체된 이유는 당시 나폴레옹 씨께서 엄청나게 정복 전쟁하면서 여러 나라 뚝갑 패가지고 그런 겁니다. 틀렸고요. 잔다르크가 참여한 주요 전투를 참여한다. 자, 잔다르크는 100년 전쟁 때 활동한 인물인데, 이로 인해 가지고 프랑스가 영국에게 역전하는 계기를 가져오게 됐었죠. 안 맞고요. 4번 베스트 팔렌 조약이 체결된 배경을 살펴본다. 이거 연도를 좀 외워두시는 것으로 권장돼요. 연도 잘 나오고, 베스트 팔렌 조약은 30년 전쟁, 그러니까 1618년부터 1648년까지 일어난 전쟁의 결과죠. 그래서 당시에 그 칼뱅파도 그런 그런 종교활동의 자유를 얻게 되는 그런 계기를 가져온 게 베스트 팔렌 조약이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클레르봉 공의에서 논의된 배경. 그래서 여기서 이 전쟁을 일으키자는 그런 얘기가 나온 거기 때문에 정답은 5번입니다. 이건 용어만 잘 외웠으면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3번 밑줄 친 법안이 제출된 배경으로 가장 적절한 거 얘기했는데, 확실히 4월 모의고사라 그런지 아직은 사료가 진짜 이거 매력적이다, 이거 진짜 어렵겠다 싶은 것들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여기 있는 것들은 핵심 키워드만 잘 찾았다면은 사료 해석이 까다롭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티베리우스 그라쿠스가 민에 제출한 법안이 통과되었다. 그래서 농민에게 토지를 분배하기 위한 3명의 위원 선출되었고, 그리고 동생 가이우스 그라쿠스, 그러니까 그라쿠스 형제, 그러니까 그라쿠스 형제가 법안을 제출한 거라고 하는데, 이게 발생한 이유를 말씀드리면, 그라쿠스 형제가 활동하게 된 계기는 당시에 뭐 로마가 뭐 이탈리아 반도라던가 여기에 이탈리아 반도도 획득하고, 특히 포에니 전쟁에서 승리를 하면서 광대한 영토를 얻었어요. 그 결과 광대한 토지를 이게 노예를 통해서 운영하는 일종의 라티푼디움 유행했었거든요. 근데 이로 인해 가지고 빈익빈, 부익부 이런 현상이 너무 심해지니까 그라쿠스 형제는 이런 걸 좀 로마의 폐해가 너무 심각해질 것 같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농지법이라던가 곡물법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농지법의 경우에는 한 사람당 좀 가지는 토지를 제한하는 거고, 곡물법은 말 그대로 좀 싼값에 그래서 좀 곡식을 팔게 할 수 있는 그런 법 같은 걸 했었는데, 귀족들의 반발로 이게 무너지게 된 거죠. 그로 인해 가지고 나중에 뭐 그 귀족 세력이 평민 세력끼리 내분도 나고, 또 스파르타쿠스가 난을 일으켜가지고 이 이후에 약간 로마가 쇠퇴하는 그런 원인들을 가져온 흐름이 있었다는 것을 이해하시는 게 중요해요. 아무튼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그라쿠스 형제의 내용 이 시점이니까 당연히 배경은 여기쯤이 들어가기 때문에 정답은 1번이고요. 자, 도편 추방제가 마련된 거는 이건 클레이스 테네스가 한 거라서 거의 그리스 초기쯤이어가지고 애초에 시기가 안 맞고, 델로스 동맹은 아테네랑 관련된 거데 역시 지금 우리 로마 다루는 거니까 시기 안 맞습니다. 제2차 삼두 정치가 전개되었다. 자, 이거는 인물을 좀 외워두시는 게 좋아요. 크게 안중현이부터 적으면 레피두스, 그리고 안토니우스, 그리고 여러분들이 반드시 외우셔야 돼 옥타비아누스. 제가 보기엔 로마사를 공부한다면 옥타비아누스랑 콘스탄티누스 이 두 명은 절대로 까먹으시면 안 돼요. 옥타비아누스랑 콘스탄티누스는 초극빈출 인물이에요, 진짜. 아무튼 스파르타쿠스 나는 이 그라쿠스 형제 개혁이 실패한 이후에 발생한 거기 때문에 얘도 시기가 안 맞고, 얘도 시기가 이 그라쿠스 형제보단 뒤이기 때문에 둘 다 시기가 일단 안 맞습니다. 얘네 둘은 앞이고요.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4번 가 왕조에 대한 설명 옳은 것. 아직은 여러분들이 4월쯤이어가지고 이 세계사 과목을 처음 준비하신 분들은 여기 있는 내용이 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서아시아 그 분야에서 제가 팁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아직 이 문제 틀렸다도 가장 먼저 하셔야 되는 거는 수도 키워드를 먼저 외우셔야 돼요. 뭐 수사, 바그다드, 코르도바 이런 것처럼 수도랑 관련된 키워드를 다 암기를 안 해두시면은 문제를 못 풀어요. 그러니까 만약 크테시폰처럼 이런 서아시아 관련된 왕조들의 수도가 어디 있는지 여러분들이 딱 바로 적을 정도로 암기가 안 되면은 사료에서 이거밖에 힌트를 안 주는데 문제를 못 푸는 경우가 발생해요. 그래서 그걸 좀 여러분들이 염두 공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 문제에서는 포인트가 그나마 시기상으로 이 왕초가 있었을 때 근처에 있었던 가즈니 왕조라던가, 아니면 솔직히 그냥 직관적으로 수도 키워드 보고서 답을 찾는 게 제일 나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런 술탄의 이름까지 외우기에는 이 과목만 준비한 것도 아닐 거고 너무 빡세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수도랑 근처에 어떤 국가 있었지, 그러니까 아까 제가 관계사를 강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뭐 이 왕조 때는 주변에 어떤 국가가 있었지, 그런 걸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두셔야 문제를 평가원증 가서 조금 더 좀 술술 풀 수 있을 거예요. 아무튼 이 수도인 바그다드랑 관련된 왕조는 아바스 왕조입니다. 아무튼 그 아바스 왕조 관련된 거 설명드리면, 1번 이스마일 1세가 건국한 거. 자, 이건 사파비 왕조고요. 2번 몽골군의 침입을 받아 멸망했다.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 그러니까 어제 세계사에서도 중국사 관련된 내용이 나오니까 그걸 보충드리면, 이 아바스 왕조를 멸망시킬 때 그 몽골 우두머리 몽테칸이었고, 이때 훌라구라는 장수가 와가지고 여기를 크게 침략했다. 그 정도는 좀 가볍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답 2번이고, 사사왕조 페르시아를 정복하였다. 이거 이슬람 세력인데,
이거 정통 칼리프랑 관련된 거예요. 정통 칼리프. 근데 뭐 이런 거 몰라도 제가 보기엔 이슬람 세력이다 이 정도만 기억하셔도 문제는 없을 것 같긴 합니다. 자, 4번 군관 구제와 둔전 병제를 시행하였다. 자, 이거는 비잔티움 제국이고요. 그러니까 동로마 제국. 자, 5번 이베리아 반도까지 영토를 확장하였다. 이 선지가 아직 세계사 과목이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뭐 영토까지 확장한다 이런 걸 외워야 되나 싶을 수 있는데, 그래서 서아시아 과목은 여러분들이 유독 좀 지도랑 같이 외우시는 게 좋아요. 이게 지금은 이렇게 나와 있긴 하지만 만약 문제를 진짜 작정하고 어렵게 내고 싶으면은 애초에 지도를 가져와가지고 여기 이베리아 반도까지 여기 먹었네? 그럼 이게 우마이야 왕조구나 이렇게 파악을 해야 되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이건 농담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런 키워드가 눈에 안 보이죠. 어차피 평가원에서 지도를 활용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걸 염두하셔가지고 공부를 해두시는 게 고득점 위해 가지고 반드시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답은 아무튼 2번이에요. 5번 밑줄친 이 시대에 있던 사실로 옳은 거 얘기했는데, 자 지금 여러분들이 4번도 보시고 5번도 보시면 알겠지만, 자 이게 세계사긴 하지만 이런 수도 키워드가 진짜 힌트로 잘 나와요. 그래서 이게 처음에는 진짜 어렵거든요. 아직 우리 4월이니까 시간 많아요. 이게 나중 가서는 이 수도 키워드만 딱딱 외워두죠. 문제 진짜 이런 거는 거의 10초 안에 발라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왜? 이거 어느 시대인지 안 다음에 여기 키워드만 있으니까 키워드가 그냥 빨랑빨랑 먹어버리면 이런 문제에서 한 10초, 20초 안에 풀고서 다른 거 풀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데서 좀 시간을 아끼면서 사탕 과목 공략할 필요가 있거든요. 아무튼 여러분들이 이 일본의 경우에는 딱 두 가지만 잘 구별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세계사 과목에서 일본은 고대 시대 한정에서는 나라 시대랑 그리고 헤이안 시대만 잘 구별해도 엔간해서 풀어요. 뭐 가마쿠라, 무르막치 이런 거는 내기는 내도 동아시아사 과목에서 더 내지, 세계사 과목에서는 일단 굳이 낸다면 이 둘을 조금 더 포커싱을 맞춰요. 그러니까 중세 시대 내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한 에도 시대? 에도 막부? 이거 외에는 잘 안 내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 이 셋만 잘 공략해도 세계사의 일본사는 거의 80% 먹고 들어가요. 그러니까 대놓고 이렇게 문제를 낸다는 걸 기준할 때요. 아무튼 지금 다시 이게 돌아와서 그러면 헤이 조쿄란 말이 나왔었는데, 헤이 안 시대는 어차피 헤이 안쿄여가지고 구별하기 쉬우니까 그냥 그것만 외워가지고 나라 시대구나 이렇게 문제 푸셔도 됩니다. 그럼 나라 시대 관련된 거 찾아보면은 일단 1번 다이카 계신이 당대였다. 자, 나라 시대는 정확하게 710년부터 794년이에요. 그러니까 일종의 8세기인데 이 다이카 계신은 7세기쯤이어가지고 이거 8세기, 이거 7세기니까 시기 안 맞고요. 명과 가만무역이 이루어졌다. 자, 이거는 무르막치 마부쯤은 가야 되는데 이거 15세기쯤은 가야 됩니다. 1404년쯤. 시기 안 맞아요. 자, 3번 산킹 고타이 제도가 시행된 거, 이거는 에도 막부랑 관련된 키워드고요. 4번 이와쿠라 사절단이 파견된 거. 자, 이거는 메이지 정부죠. 거의 최소한 19세기쯤은 가야 돼요. 19세기 후반쯤. 그래서 시기가 안 맞아가지고 정답은 5번 일본서기 고사기 등이 편찬되었다. 여기에 여러분들이 만연집까지 외워두시면 좋거든요. 만연집. 그래서 나라 시대 때는 약간 고대 시대에 대한 연구가 좀 많았다면은 헤이안 시대 때는 국풍 문화, 뭐 겐지 이야기라든가 와카 같은 거, 그런 걸 여러분들이 조금 더 암기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자, 6번 미추친 이 회의에 대한 설명을 옳은 거 얘기했는데, 이게 평가원 시험도 예를 들어서 뭐 고대 시대부터 현대 시대까지 있으면 나름대로 시대에 출제하긴 하지만 범위를 그래도 조금씩은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근데 이게 교육청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번 시험도 범위를 되게 난잡하게 이리로 갔다 절로 갔다 일로 갔다 하는 문제가 좀 많은 것 같은데, 이 문제가 좀 그런 스타일이에요. 내용 자체가 어렵진 않은데 아직 4월이니까 현대사까지 안 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좀 그런 것에 낯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아무튼 보시면 여기 있는 내용은 그냥 말 그대로 그 회의에서 나온 그런 거고, 핵심은 인도네시아 대통령 스카르노 나왔거든요. 사실 얘까진 몰라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되는 거는 아시아, 아프리카의 29개국 대표가 참석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는 일단 아프리카가 참여했다는 게 좀 중요해요. 왜냐면 여러분들 이 회의 자체 성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아프리카라는 세력은 뭐 A랑 B 세력이 있다면 어느 곳에서도 속하지 않은 제3지대라는 느낌을 이해하시기 위해서 이 아프리카 이해하셔야 돼요. 왜냐면 아무 제국주의 시대 때 당한 게 있으니까 굳이 어느 편에 든다는 느낌이 좀 애매하다
아 우리 그 누구 편에서 또 싸우지 말고 좀 평화롭게 지내자 그런 걸 주장하기 적당한 국가가 아프리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식민주의와 인종주의에 대한 반대를 표명했었고 이 인도네시아에서 이게 시작되었다는 걸 보고서 여러분들이 이 회의가 당시에 그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냉전 시기쯤에 발표된 반동회의란 걸 유출해야 돼요. 그래서 지역이라던가 당시에 그런 냉전 시대 때 어느 편에도 속하지 않고 우리는 진짜 싸우지 마! 그만 좀 해! 야, 이런 걸 주장한 그런 제3지대라고 이해를 하시는 게 포인트였어요. 그래서 이런 거랑 관련된 평화 10원칙 세특한 이게 정답이에요. 그래서 사실 평화 10원칙 이런 걸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아예 평화롭게 삽시다. 싸우지 맙시다. 그냥 이런 맥락 나오면 싹 다 이겁니다. 정답 1번이고 브레턴 우즈 체제를 성립시켰다. 자, 나머지 선지가 4월 모의고사 감하면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거 설명드릴게요. 이거는 1944년에 이 미국의 달러를 기축 통화로 규정하게 된 그런 일종의 그런 국제 회의 같은 거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핵심은 이때부터 미국이 이제 좀 경제 패권을 가지게 된 그런 중요한 시점을 가진 게 브레턴 우드 체제다. 그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마스트리히트 조약을 체결했다. 이건 진짜 중요하거든요. 이걸 계기로 1991년 이후에 유럽 연합이 출범했다. 이걸 이해하시는 게 포인트예요. 이건 진짜 중요하고요. 독립국가 연합이 출범했다. 이거는 소련이 해체된 직후에 원래 소련의 영토에 있었던 그 러시아 제외하고 다른 국가들끼리 연합을 했던 그걸 말한 거거든요. CIS가 한 1992년쯤 그때쯤이라 보시면 돼요. 거의 1990에서 92쯤. 그리고 경제협력기구인 코메콘을 결성했다. 자, 이거는 일종의 소련이 주도한 공산주의 국가들의 경제협력 기구인데 그러니까 냉전 시대에는 뭐 WTO라던가 뭐 나토라던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두 세력 간의 대립이 있었는데 여기에 코메콘 이외에 그 공산주의 세력이 정보를 얻기 위해서 활동했었던 코민포른까지 같은 맥락이라고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답 1번이에요. 7번 가 왕조의 문화에 대한 설명 옳은 거. 제 기준에는 솔직히 문제 키워드가 이 정도면 좀 어려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이게 내용 자체가 그렇게 썩 잘 나왔던 내용은 전 아니야 느꼈는데 근데 생각보다 이거 잘 푸신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아잔타 석굴 사원 그러니까 왜냐면 이 연화수 보살사만 줬으면 조금 어려웠을 것 같아요. 이게 교과서 있긴 한데 얘만 줬으면 좀 어려웠을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아잔타 석굴 사원이랑 이 시기랑 관련된 엘로라 석굴 사원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 두 개를 잘 외우신 분들은 여러분들이 그 인도 왕조 중에서 굽타 왕조인 거 외우신 거 어렵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미술 관련된 걸 내면은 쿠시안 왕조인지 굽타 왕조인지 구별하는 게 중요한데 여기서는 왜냐면 이 인도 고유의 특색을 지닌 거에 플러스로 뭔가 좀 한계가 더 들어간 게 있거든요. 간다라 미술이랑 이게 플러스 해가지고 그런 거 이해하시는 게 중요한데 석굴사원 나오면 굽타 왕조예요 결론은. 그래서 뭔가 좀 미술적인 게 간다라 그 미술인지 아니면 그 굽타 왕조 시기의 그건지 그거 좀 게임을 잘 볼 거든요. 그래서 평가원 시험을 준비할 때는 좀 그 전까지 잘 고려하셔가지고 문제를 푸시는 거 추천드려요. 아무튼 이 문제 설명드리면 자 굽타 왕조니까 자 1번 타지말이 조성되었다. 그리고 우르두어가 사용된 건 공통적으로 무굴 제국과 관련된 특징이고요. 자 3번 자이나교가 출현했다. 자이나교는 기원전 6세기랑 관련된 거기 때문에 시기가 완전 옛날이어가지고 안 맞고요. 4번 쿠트브 미나르가 세워졌다. 자 이거는 델리 술탄 왕조랑 관련된 키워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종의 자신 그 아이비크 씨께서 뭐 기념하려고 세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사실 쿠시안이랑 굽타인지 아직은 4월을 준비하신 분들은 살짝 헷갈릴 수 있었는데 그나마 괜찮았던 게 이 포인트가 나머지 보시면 알겠지만 쿠시안이랑 굽타 중에서 붙이진 않았어요. 그래서 선지 내에서 나름 배려를 했다 그런 느낌인 것 같다고 할 수 있겠고 자 그래서 정답은 산스크리트 문학의 발달이었다. 이 시기에 그 좀 불암한 계급 세력 중심으로 유행한 문학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시기에 그나마 조금 경전이라던가 그런 뭔가 문화 활동 관련해 가지고 그래도 좀 잘 나올 만한 키워드가 몇 가지 있는데 대표적으로 마하바라타랑 근데 마하바라타까지는 그래도 좀 안 나와도 얘는 진짜 외워두세요. 샤쿤탈라. 이 샤쿤탈라는 진짜 급빈출로 잘 나오기 때문에 이 굽타 왕조 키워드에서 얘만큼은 좀 필수적으로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인도사를 공략할 때는 일단 고대 시대 막후 굽 이 세 가지랑 그리고 좀 후반부의 무굴 제국, 그러니까 무굴 제국에서도 특징을 내던지 아니면 이게 악바를 낸 건지 아우랑제이브를 낸 건지 그거 정도만 여러분들이 구별하시면 인도사는 공략이 안 어려울 거예요. 8번 밑줄 친 나의 활동 옳은 것. 자, 아직은 그래도 4월 묘구사 그런지 인물 문제에서 난이도 높이지 않는 편이거든요. 보시면 지금 레오 10세가 발행한 면벌부를 파는데 이 증서를 사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믿는다고 사람들이 홀리고 있으니까 이런 옳지 못한 일에 대해서 침묵을 할 수 없다면서 얘를 비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황의 그 교회의 세속화에 대한 비판이에요. 그런 거랑 관련된 인물이 누군지를 추론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면벌부에 대한 걸 비판한 거니까 어 이랑 관련된 인물은 루터겠죠. 그러니까 면벌부에 대한 비판을 이해하는 게 포인트였는데, 솔직히 서양서 공부했으면 그런 종교의 세속화에 대한 비판 관련해서 잘 나오는 극 메이저 인물이라 이걸 헷갈리시면 않겠죠? 자, 1번 예수회를 설립했다. 이거 인물 관련된 거니까 제가 인물 중심 말씀드릴게요. 자, 예수회를 설립한 건 로욜라예요. 로욜라. 틀렸고요. 우신예찬을 저술한 거는 에라 스미스예요. 에라 스미스. 관련 없고요. 95개 중 반박문을 발표했다. 말 그대로 이거에 대해 비판이니까 당연히 반박문 발표했겠죠. 그렇게 생각하면 이거 막 정답이고요. 크리스트 강요에서 예정서를 주장했다. 이거는 칼뱅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게 어떻게 될지 이미 정해졌다. 좀 그런 걸 얘기하는 거고, 클린이 수도원의 교회개혁 운동을 주도했다. 이거는 나는 또 교회 그런 세속화던가 조금 문제점이 있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개혁 같은 걸 다룬 건데, 시기를 고려하면은 이 루터가 활동한 시기보다 훨씬 이전이기 때문에 시기 자체가 안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에요. 9번 각 국가에 대한 설명 옳은 것. 솔직히 제가 보기에 여러분들이 이 페이지에서 좀 건져갔으면 좋을 만한 무형은 얘랑 얘거든요. 아, 근데 솔직히 제가 보기에 얘도 솔직히 여기 페이지는 다 건져갈 만한데 6번보다는 얘까지 이 세 개를 건져가세요. 왜냐하면 인도 문제를 낼 때는 그 마쿠급 아니면 무굴제국 낼 거고, 이거는 거의 평가원에서는 거의 최고 난도 문제를 끌고 오기 위해서 반드시 쓰는 유형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평가원 입장에서 그 수험생들에게 변별력을 유도하기 위해서 쓴다면, 자, 프랑스, 영국, 미국 혁명, 1, 2차 세계대전, 그리고 제국주의 시기의 열강 이권 침탈, 이 세 가지만큼은 어떻게든 복잡하게 내려고 무조건 쓰는 파트예요. 그래서 대충 공부하면 진짜 점수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어요. 물론 이 문제에서는 횡단 정책을 추진했었고 마다가스카르 섬을 이렇게 했다. 그리고 알제리를 지배했다. 그러니까 이 국가는 알제리랑 마다가스카르를 잇는 횡단 정책을 추진해가지고 그걸 바탕으로 프랑스를 유추하는 게 어렵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프리카가 있다 치면은 어느 국가가 어떤 나라를 먹었는지 그 땅 따먹기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내용을 진짜 잘 내는데 그게 나중 갈수록 진짜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좀 암기가 완벽하게 안 될 수 있지만 나중 가서 다 외우셔야 됩니다. 아는 못 풀어요. 아무튼 프랑스 관련된 거. 1번 벵골 분할령을 발표했다. 자, 영국을 이렇게 영국이래. 인도를 지배한 거는 영국이기 때문에 당시에 그 힌두교랑 이슬람교 세력의 분열을 유도해가지고 통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1905년 발표한 벵골 분화 관련 관련된 건 영국이고요. 그러니까 영국이 인도를 지배하기 위해서 이걸 발표한 거예요. 2번 아도아 전투에서 패배하였다. 자, 이건 이탈리아예요. 이 이탈리아가 에티오피아랑 그 맞짱 뜨다가 진 거거든요. 에티오피아가 진짜 아프리카 국가 중에서 상당히 센 국가긴 해요. 아무도 틀렸고, 파쇼다에서 영국과 충돌했다. 1898년인데 그 아까 말한 이게 횡단 정책이랑, 그러니까 동단 정책, 이거 맞붙어 가지고 영토 확장 정책에서 그 둘이 대립한 거 그거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 청과 네르친스크 조약을 체결한 거는 러시아죠. 참고로 이 네르친스크 조약은 강의제, 카르타 조약은 옹정제, 이것도 가끔 나올 수 있습니다. 헤레로족의 봉기를 무력으로 진압한 건 독일이죠. 이거 되게 선지로 잘 나와가지고 얘는 진짜 반드시 외워두세요. 정답 3번이에요. 10번 밑줄 친 제국에 대한 설명 옳은 거 얘기했는데, 자 보시면 여기 밀레트란 말이 있거든요. 이 밀레트가 일종의 그런 종교의 자유성을 보장한 건데, 말 그대로 이슬람교는 모스크에서, 크리스토교는 교회에서, 유대인은 회당에서 각자 자유롭게 예배 드릴 수 있으며 이들 사이 어떤 차별도 없어도 안 된다.
있어서 안 된다. 그러니까 이 밀레트란 말 자체가 각 종교에 대한 자율성을 보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돈 내면은 그냥 니네 하고 싶은 데 다 해. 약간 이런 말 하면서 나름대로 착한 척한 거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밀레트라는 제도를 시행해가지고 나름대로 어 이 이슬람교가 아니어도 나름대로 그런 자율성 보장해서 좀 오랜 동안 제국 유지한 오스만 제국 다룬 거거든요. 근데 이 오스만 제국이 제가 별표를 치운 이유가 뭐냐면 이 오스만 제국은 이렇게 단순 사실력 문제를 낼 수 있고 어 왕 문제 왕이라고 하는 게 맞나 황제? 그러니까 이 진짜 지배자에 대한 문제를 낼 수 있어. 지배자 뭐 셀리메스라든가 뭐 메흐메트 이런 애들 있잖아요. 그런 걸 낼 수도 있고 진짜 문제를 개 더럽게 내면은 20세기까지의 역사를 어떻게든 연계해서 돼요. 왜냐면 이 오스만 제국이 1차 세계 대전 때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다 끌고 와가지고 문제를 내면은 그 근처 시기 있었던 그 뭐 그때까지 뭐 여러 가지 전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7년 전쟁이 될 수도 있고 1차 세계 대전이 될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온갖 걸 끌고 올 수 있기 때문에 진짜 가장 복잡하게 되는 건 얘예요. 그래서 오스만 제국은 이 수준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평가원에서. 그러니까 진짜 너 넓게 공부해야 되는 게 오스만 제국이란 걸 좀 강조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 말은. 좀 얘기 길었는데 자 1번 팀으로 건국하였다. 팀으로 건국한 건 팀으로 제국입니다. 얘랑 관련 없고요. 예니체리를 운영했다. 자, 이거는 이 오스만 제국이랑 관련된 일종의 군사 조직이라 보시면 됩니다. 정답 2번이고 3번 앙코르 왕트를 건립하였다. 이건 말 그대로 앙코르 왕조인데 참고로 이건 캄보디아에 있었고 그 보로부두르 사원을 건립한 인도네시아의 그 왕조는 샤일랜드라 왕조니까 이 앙코르와트랑 그 보로부두르 사원 이 두 가지는 여러분들이 동남아시아의 문화유산으로 좀 구별을 잘 해두셔야 돼요. 틀렸고 4번 코르도바를 수도로 삼은 거는 후 우마이야 왕 아이고 맞구나 우마이야 왕조니까 관련이 없고 당과의 탈라스에서 이미 전투를 벌인 건 아까 다룬 아바스 왕조이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자 11번 각 국가의 통일 과정이 있던 사실로 옳은 거 얘기했는데 자 이 문제는 세계사 수능을 준비한다면 절대로 버리면 안 되는 진짜 19세기의 초극빈출 주제입니다. 얘는 절대로 버리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주제에서 어떤 걸 다룰 수 있냐면 그러니까 독일이랑 이탈리아의 통일 과정을 다루는 건데 이거 자체로 인물 자체를 낼 수도 있고 이렇게 사실을 낼 수도 있고 근데 여기 더 어렵게 되면 시기형 문제까지 낼 수 있거든요. 낼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근데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더 어렵게 되면은 주변 국가에 있었던 그런 것까지 연계해서 가져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 미친 듯이 중요한 게 이건데 근데 이 문제는 그 되게 교육청답게 쉽게 낸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좀 그런 걸 외워두시면 돼요. 뭐냐면 독일의 경우에는 이때 언급되는 대표적인 인물이 비스마르크랑 그 토대 황제인 비렐름 1세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탈리아 낸다면 여기 적혀있는 카보우르랑 가리발디만 외우시면 사실 이 문제는 끝나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좀 제가 어렵게 낼 수 있다는 이유가 뭐냐면 카보우르 때는 어떤 통일 과정이 있었지? 그리고 가리발디 때는 뭐 어디 정복했는지 그런 것까지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진짜 문제를 어렵게 내면은. 근데 이번에는 좀 그런 식으로까지 문제를 복잡하게는 안 내가지고 아마 푸는데 크게 무리는 없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일단 문제가 나왔으니까 좀 한번 분석을 해보면 일단 여기 보시면 카보우르는 샤르데나 왕국의 재상으로서 그러니까 이 샤르데나 왕국에서 나중에 그 이탈리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 샤르데나 왕국 중심으로 이 이탈리아가 통일되는 과정을 다룬 게 이 문제의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이해했다면 사실 풀이가 어렵지 않았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일단은 이탈리아 관련된 거니까 정답은 사실 가리발디랑 카보르만 외우면 되는 거라서 사실 더 설명할 건 없을 것 같고 나머지 분석해보면은 근데 나머지 선지도 되게 다 중요해요. 여기 있는 것들은 거르 선지가 한 개도 없어요. 이거 다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 대륙 봉쇄령 발표되었다. 이거는 나폴레옹이 그 트라팔가 해전 발린 뒤에 영국 견제하려고 발표한 그거예요. 그래서 가끔 대륙 봉쇄령이랑 그 트라팔가 해전 사이에서도 이렇게 순서 문제를 낼 때가 있어요. 2번 요크타운 전투가 벌어졌다. 이것도 좀 중요한데 뭐 렉싱턴 전투랑 요크타운 전투가 미국의 독립 전쟁이랑 가장 관련된 대표적인 키워드거든요. 얘네 사이에서도 순서 문제를 낼 수도 있어요. 3번 데카 브리스트의 봉기가 일어났다. 자 이거는 니콜라이 1세 때 그 러시아에서 발생한 그런 일종의 봉기거든요. 1825년인데 관련 없고요. 콜베르가 중상주의 정책을 추진했다. 이건 프랑스의 루이 14세랑 관련된 거죠. 이때 재상이에요, 얘가.
근데 이 중상주의 정책 자체를 문제로 가끔 가져오는 게 있거든요. 이 중상주의 정책의 특징이 뭐냐, 뭐 식민지 지배도 합법화하고 중상주의 정책이니까 뭐 소비라던가 생산이라던가 이런 소비라던가 생산 이런 거에 대한 의견을 다룬 게 중상주의 정책에 관련된 거라서 이거 자체를 문제를 낼 수 있다는 것도 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답 4번이에요. 가끔 은 관련된 거 좀 중시했다 그런 것도 나올 수 있어요. 자, 12번. 가의회가 또한 시기도 사실 옳은 것. 자, 이 문제도 정말 중요해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프랑스 혁명, 미국 독립전쟁, 그리고 영국 혁명 이 세 가지 중에서 한 개만큼 어떻게 평가원에서 가져올 수 있는데 이 문제에서는 여러분이 평가원에 맞게 공부를 하려면 순서를 아셔야 돼요. 근데 그 순서도 어떻게 암기를 하셔야 되냐면 이 문제가 그래도 조금 난이도가 살짝 있었던 게 국민의회, 그리고 입법의회, 그리고 국민공회 순으로 각 시기마다 이렇게 적지 말고 그러니까 이 세 시기 순으로 어떤 사건들이 있었는지 그거에 대한 파악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기 있는 거 지금 의외란 말이 있는데 루이 14세가 죄송합니다. 루이 16세가 단두대에서 처형된 거랑 공안위원회가 나온 걸 보고서 국민공회를 추론해야 돼요. 그래서 실질적인 프랑스 혁명 완성 시기를 고려해가지고 가장 후반부에 있는 국민공회 시기에 있던 사실을 골라야 되는데 이게 평가원에서는 이거랑 관련된 걸 내기 위해 가지고 사료도 활용하고 선지기도 여기는 것보다 훨씬 더 까탈스럽게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 순서 기본적으로 외워두시고 여기 내부에서 어떤 세부적인 순서가 있는지 그거 가지고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거 관련된 건 평가원 시험 좀 다룰 때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설명드릴게요. 지금은 조금 간단하게 다루고 1번 3부회가 소집되었다. 이거는 국민의회가 나오기도 전에 이전이에요. 그래서 당시에 뭐 세금 걷는 거 관련해가지고 이게 나왔었는데 이거에서 불만이 가져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국민의회가 소집되는 결과를 가져온 겁니다. 2번 공화정이 선포되었다. 정답은 이거예요. 그래서 이걸 계기로 공화정 선포한 뒤에 이제 본격적으로 뭐 루이 16세 처형하고 이제 온갖 그런 정치 개혁 같은 게 일어났었죠. 물론 로베스피에르 씨가 독재를 하긴 했지만요. 3번 바스티유가 함락되었다. 자, 이건 국민의회식입니다. 그러니까 입법의 시기가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4번 나폴레옹 법전이 편찬되었다. 이 시기에 나폴레옹 활동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재정정부 시기이기 때문에 애초에 연도가 안 맞고요. 5번 테니스 코트의 서약이 발표된 거 역시 똑같이 국민의회이기 때문에 정답은 2번입니다. 13번 다음 자료를 활용한 탐구 주제로 가장 적절한 거 얘기했는데 이 주제 그러니까 여기는 진짜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거를 문제가 한 개도 없어요. 진짜 얘도 별표 중요한데 근데 얘는 이 정도까지는 아니고 쟤는 한 개 줄게요. 왜냐면 결론부터 말하면 이게 1차 세계대전이거든요. 근데 얘보다는 2차 세계대전이 훨배 중요해요. 왜냐면 1차 세계대전은 그렇게 어렵게 낼 만한 게 많이 없거든요. 근데 2차 세계대전은 시기형 문제로도 어렵게 내기 좋고 국가로도 어렵게 내기 좋고 진짜 낼 수 있는 포인트가 얘가 훨씬 더 복잡하기 때문에 출제자가 연도형 문제를 내면 무조건 얘를 끌고 와요. 그래서 훨씬 더 복잡하게 공략해야 되는 게 2차 세계대전인 걸 알아야 되는데 실제로 이 문제는 이 사라예보에서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황태자 부부가 암살된 사라예보 사건을 계기로 어떤 일이 일어났다. 그것만 포인트 잡으면 돼요. 그러니까 당시에 그 발칸반도 관련해가지고 영토 분쟁 같은 게 있었는데 그거 관련해서 이게 당시 주변 국가들이 계속 대립하다가 이 사라예보 사건을 계기로 본격적인 세계대전이 뻥 터지는 그런 이쪽 화약고가 터져버리는 그런 상황이라 수 있겠죠. 그래서 사실 사라예보 사건 보자마자 5번 찍는 게 맞았어요. 딱히 그거 외에는 더 설명드릴 게 없을 것 같고 자, 나머지 설명드리면 여기도 선지는 게 되게 중요한데 첫 번째 빈체제 이거는 1814년쯤부터 이제 나폴레옹의 그 프랑스가 멸망한 다음에 당시에 뭐 영국이라던가 오스트리아라던가 이런 국가들 4명이 모여가지고 이제 사 마시면서 이제 어떻게 이 당시 나폴레옹이 점령한 걸 해결해볼까 이러면서 지네끼리 티타임하는 그런 체제가 빈체제고요. 2번 뉴딜 정책 이건 1929년에 대공황이 발생한 이후에 당시 루즈벨트 대통령을 중심으로 그 당시 미국의 그런 산업을 다시 한번 재건하기 위해 가지고 일종의 일으킨 정책 같은 걸 보시면 되고 30년 전쟁은 제가 아까 말했죠. 이거 베스트 팔렌주와 관련된 겁니다. 시기 관련 없어요. 그러니까 30년 전쟁의 결과 베스트 팔렌 조약 맺은 건데 시기가 안 맞는다는 거 아까 얘기했습니다. 4번 차티스트 운동 이거는 영국의 1차 선거법 개정을 얘기했다면 잘 나온 내용인데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노동자 세력이
이 투표권에 대한 걸 얻지 못해가지고 그거에 반발해가지고 일으킨 일종의 운동, 노동운동? 아니 선거권 운동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에요. 14번 가 왕조했다 사실로 옳은 거 얘기했는데 아주 쉽게 나왔어요. 보시면 포인트가 다른 건 없고 이 인물, 그러니까 이 인물이 저술한 역사서의 사기만 보면 돼요. 그러니까 이 역사서가 사마천의 사기랑 반고의 한소가 있는데 얘네 둘이 나오면 그냥 한나라 낸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게 동아시아사가 아니라 세계사가봉이다 보니까 아직은 그 평가원에 비해서는 그래도 조금 더 중국사는 쉽게 내는 것 같아요. 근데 세계사도 진짜 문제를 어렵게 내면은 동아시아사 만만하지 않게 사료를 되게 까탈스러운 걸 내가지고 좀 사료 해석을 좀 기르시는 훈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번 양세법이 시행되었다. 이건 당나라랑 관련된 건데 이게 세계사 과목에서 조금 더 잘 나오거든요. 뭐냐면 이게 원래 당나라의 경우에는 기존의 제도에서 뭐 조용주라던가 아니면 부병제 이걸 실시했었는데 여기서 안사의 난을 계기로 조금 제도가 바뀌면서 조용조는 여기는 양세법을 바뀌고 그리고 군사 제도의 경우는 모병제를 바뀌거든요. 이 흐름을 가끔 내는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런 거 좀 파악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관련 없고 2번 수시력이 편찬되었다. 이거는 원나라입니다. 참고로 청나라는 시연력, 뭐 명나라는 뭐 대통령 이런 것처럼 각 시기마다 나온 역법이 있거든요. 그거 좀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두셔야 문제를 좀 쉽게 풀 수 있어요. 그거 가끔씩 중국사 키워드에서 좀 어렵게 나오거든요. 아무튼 틀렸고 3번 군기처가 설치되었다. 군기처는 이거는 청나라예요. 옹정대 때 옹정대. 그리고 4번 제자백가가 등장했다. 이거는 전국 시대랑 관련된 키워드이기 때문에 관련이 없어가지고 5번 장건이 서역에 파견되었다는 이게 정답이에요. 그래서 한나라를 내면 거의 한무제를 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동아시아사던 간에 세계사던 간에 진짜 극빈출로 나오는 고대 시대 황제 3명이 있거든요. 그게 누가 있냐면 진시황이랑 여기는 한무제랑 세계사 과목에서는 좀 잘 안 나오긴 하는데 북위의 효문제 이 셋이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만약 내가 동아시아사 과목까지 준비한다면 북위의 효문제까지는 여러분들이 같이 암기해 두시면 될 것 같은데 세계사에선 얘네 둘만 잘 외워도 엔간한 문제 푸는데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정답 5번이에요. 자, 15번 가 왕조의 경제 상황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거 얘기했는데 여기서는 포인트가 이 시기에 만들어진 그런 기록 유산을 파악하는 거거든요. 일종의 과학기술이라던가 농업이라던가 약학이라던가 온갖 분야에 대한 그런 일종의 학문적인 발달이 있다 보니까 그거랑 관련된 기록 유산이 만들어진 건데 대표적으로 외워두면 좋은 게 본초 강목이랑 천공괴물이랑 여기에 플러스로 농장 전서까지 외워두시면 돼요. 그래서 이걸 외웠다면 이게 명나라인 걸 알 수 있거든요. 사실 이거는 그냥 기록 유산 암기했으면 푸는 거고 아니었으면 못 푸는 거니까 헷갈렸다면 지금부터 암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명나라는 이 세 개를 가장 먼저 외워두세요. 기억, 균전제가 실시되었다. 이거는 북위부터 당나라기 때문에 안 맞고요. 니은 일조편법이 시행되었다. 이거는 일종의 명나라의 세금 제도인데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뭐 당연히 이거 헷갈리신 분 없을 것 같지만 청나라는 지정 문제다. 이것까지 외워두시길 바랍니다. 이유는 맞는 내용이고 반량전으로 화폐가 통일했다. 그러니까 화폐를 통일했다. 뭐 도량형 통일했다. 이런 거 나오면 싹 다 진나라고요. 산시상인이 각지에 회가를 세웠다. 이게 명나라 또는 청나라 둘 다 해당되는데 여러분들 여기다가 산시상인 이외에 휘저우 상인까지 같이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자, 16번 가 왕조에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걸 얘기했는데 전 이 문제 보면서 아직 교육청은 교육청이구나 싶다 느꼈거든요. 왜냐면 여기서 다룰 수 있는 게 클로비스, 카롤루스, 마르테, 피핀 그리고 카롤루스 대제 4명 있거든요. 클카피카인데 여기는 메로비우스 왕조, 여기는 카롤링거 왕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 둘 중에서 진짜 나눠서 문제를 낸 적이 있어요. 평가원에서. 그래서 그런 거 고려한다면 선지 내에서 이걸 작정하고 냈으면 진짜 낚시하기 좋았을 것 같은데 아직은 평가원이니까 그 정도까지 안 건든 것 같습니다. 다만 낼 수 있다면 이거 메로비우스, 카롤린거 구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보시면 여기 클로비스는 로마 가톨릭교로 개종함으로써 뭐 써있으니까 아직은 메로비우스 왕조인 거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이게 지금 그 유럽의 중세 시작
쯤에 다룬 거긴 하지만 이 두 개의 왕조가 달라요. 그래서 이거 여러분들이 평가원쯤 가져갈 때는 두 시기를 명확하게 구별 안 하면은 낚일 가능성 진짜 높습니다. 1번 신학대전을 집필하는 학자. 자, 이거는 토마스 아퀴나스가 지은 건데 거의 중세 그런 스콜라 철학의 완성이라 할 수 있겠죠. 아무튼 13세기입니다. 시기 안 맞아요. 와트 타일러의 날 가다운 농민. 이거 1381년인데 100년 전쟁 시기랑 연결되는 거예요. 관련 없고요. 성소피아 성당의 건축을 명하는 황제. 이거 비잔티움 제국인데 지금 왕조랑 관련된 거니까 애초에 지금 연결이 안 됩니다. 수도 니네베 왕립 도서관 건설에 동원되는 인부. 갑자기 왜 서아시아가 나온지 모르겠지만 아시리아입니다. 시기 안 맞아요. 그래서 정답은 카롤루스 마르테 때 투르푸아티의 전투에서 이 이슬람과 싸우는 병사인 이걸 관련된 게 정답이에요. 그래서 이때 우마이야 왕조를 이겼었죠. 정답 5번입니다. 17번 다음 상황 나타난 왕조에 대한 설명 옳은 것. 자, 이거 세계사 과목에서는 이 왕조를 낼 때 왕안석의 신법을 진짜 미친듯이 잘래요. 자, 왕안석은 송나라의 대표적인 관리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송나라의 왕안석이라던가 명나라의 장거정이라던가 여러분들이 그 시기마다 외워야 되는 그런 관리들이 있거든요. 그거 외워두시면 이 문제 그냥 꽁으로 드시는 겁니다. 아무튼 송나라 관련된 건데 1번 교자를 발행하였다. 맞습니다. 정답. 그러니까 뭐 교자, 회자, 교초처럼 그 시기마다 화폐가 다 있거든요. 그거를 암기하셨으면 이거 쉽게 푸는 거고 아니었으면 몰랐을 거예요. 자, 나머지 향거리 선제를 시행한 거는 한나라식의 키워드고요. 3번 정화의 함대를 파견한 건 이건 명나라 영락제 시기입니다. 4번 고구려 원정을 단행한 거는 수나라도 될 수 있고 당나라도 될 수 있습니다. 넓게 보면은. 그러니까 수나라는 살수대첩 때 발리고 당나라는 안시성 전투에서 발리고 물론 나중에 나당연합군은 해가지고 이기긴 했지만요. 5번 광저우에 공행을 설치하게 된 거는 청나라랑 관련된 거기 때문에 정답은 1번입니다. 자, 18번 밑줄친 봉기의 영향으로 가장 적절한 것. 얘도 솔직히 중요해요. 왜냐면 인도 근대 운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기 나오는 그 세포 양쟁이랑 플라시 전투 그리고 이후에 그 벵골 문안령 계기로 뭐 스와라지 뭐 스와디시처럼 그런 인도의 국민 운동 같은 거 그런 거를 세 개 중에 한 개인데요. 플라시를 내던지 벵골 분할령 내던지 아니면 여기 나와 있는 그 세포 향쟁 내던지 세 개 중에 한 개는 끌고 올 확률이 높습니다. 아무튼 얼마 전 탄약통에 돼지 기름과 소기름이 발라져 있다는 소문을 듣고서 탄약통 사용을 거부한 인도인 용병들에게 유죄가 선고돼가지고 이에 반발 동인도 회사 소속의 인도인들이 봉기를 일으켜서 델리로 진격했다. 그래서 여기 인도인 중에서 힌두교랑 이슬람교가 있으니까 그걸 노려가지고 돼지기름과 소기름을 통해가지고 각자의 그 진짜 신앙에 거부되는 것들을 이렇게 해가지고 나름대로 분열을 유도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거랑 관련된 사건이 세포양쟁을 다룬 건데 인도인 용병들에게 좀 종교적인 걸로서 이렇게 분열 유도한 거죠. 그 결과가 뭐냐? 지금 그걸 묻는 건데 자, 1번 탄지마트가 단행되었다. 텐지마트는 이거는 1389년에 오스만 제국이랑 관련된 거여가지고 지금 우리 인도사를 다룬 거니까 관계가 없고요. 플라시 전투를 왔다. 플라시 전투는 1757년인데 이거 지금 1세기인 더 뒤로 가야 됩니다. 안 맞고요. 와하브 운동이 시작되었다. 자, 와하브 운동은 그 18세기쯤에 아라비아 반도에서 발생한 일종의 신앙 운동이에요. 그래서 얘랑 연결이 1도 안 되고요. 무굴 제국 황제가 폐위되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을 계기로 무굴 제국 황제를 진의 손을 없애버린 다음에 영국이 이제 손쉽게 여기 인도 땅을 쫙 먹게 되는 결과를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네끼리 내분 일으켜가지고 힘을 약화시키고 손쉽게 땅을 먹는 전략을 쓴 거죠. 정답 4번이고 비이슬람교도에 대한 지지야가 폐지된 거는 무굴 제국 시기에 악바르 황제가 시행한 정책이기 때문에 정답은 4번입니다. 자, 19번 각 국왕에 대한 설명 옳은 거 얘기했는데 지금 여기 있는 내용이 좀 지워졌거든요. 제가 그 16번부터 20번까지 찍은 다음에 그 내용 검토하다 보니까 제가 19번 문제에서 조금 해설에서 실수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다시 찍느냐고 지금 여기 부분이 초기화된 것을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아무튼 마저 설명드리면 자, 이유영도 정말 세계사 부분에서 그러니까 뭐 한국사로 치면 조선시대쯤 그리고 동아시아사로 치면 명나라 뭐 청나라 한 에도 막부쯤? 그쯤 걸칠 쯤에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파트가 여기에요. 그래서 이유영은 교육청이던 간에 평가원이던 간에 진짜 어떻게든
한 문제 정도는 진짜 끌고 오기 되게 좋은 극빈출 주제예요. 왜냐면 이게 절대 왕정이랑 관련된 주제인데 이 주제만으로 좀 문제를 한 5개 가까이 낼 수 있거든요. 왜냐면 인물을 크게 5명을 여러분들이 외워두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에스파냐의 펠리페 2세랑 영국의 엘리자베스 1세랑 그리고 그 프랑스의 루이 14세랑 그리고 프로이센, 그러니까 현재 독일의 프리드리 2세, 그리고 러시아의 표트르 대제, 이 5명을 여러분들이 먼저 외워두셔야 되고, 약간 비교할 때도 에스파냐랑, 그러니까 무적 함대 관련된 거, 무적 함대를 만든 거, 격파한 거, 얘네들끼리 좀 비교를 잘 하고, 프리드리 2세랑 표트르 대제를 좀 잘 비교해요. 왜냐면 이 둘이 영토 확장을 한 게 있는데, 대표적으로 뭐 발트해 진출이라던가 아니면 뭐 상수신 궁전 이런 것처럼 뭔가 그 당시에 이 절대왕정 시기랑 관련된 문화유산 같은 거를 조금 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걸 여러분들이 좀 잘 외워두시면 문제 푸는데 도움이 되게 되실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은 여기 나와 있는 키워드는 위엔 안 봐도 되고, 에스파냐의 무적 함대를 격파했다는 키워드가 이것도 여기 나와 있는 엘리자베스 1세의 초급빈출 키워드거든요. 그래서 그거랑 관련된 걸 찾는 게 이 문제의 포인트였습니다. 거의 엘리자베스 1세 나오면 이 무적함대 격파는 거의 초급빈출 키워드 나오는 것 같아요. 1번 낭트 칙령을 폐지하였다. 낭트 칙령을 폐지한 건 루이 14세입니다. 그 퐁테플러 협정 그거 해가지고요. 2번 권리 청원을 승인한 건 찰스 1세예요. 이거 그 여러분들이 권리 청원이 권리 장정인지 잘 읽으셔야 돼요. 이거 잘 헷갈릴 수 있어요. 3번 영국 국교회를 확립하였다. 그러니까 헤일리 8세 때 뭐 수장령이라던가 통일령 같은 걸 발표한 뒤에 이 엘리자베스 2세 때 영국 국교회를 조금 더 안정적으로 다진 걸 할 수 있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고요. 4번 상수시 궁전을 건립한 거는 이건 프리드리 2세고요. 마지막 농노 해방령을 발표한 거 이거는 알렉산드르 2세이기 때문에 정답은 3번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 20번. 밑줄 친 봉쇄가 일어난 시기를 연표에서 옳게 고른 거 얘기했는데, 제 생각에는 이거 평가원 문제, 평가원이 아니라 교육청 문제 치고는 제 생각에 이 문제가 제일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제가 어렵다고 꼽은 이유가 뭐냐면, 솔직히 여기 나와 있는 사건은 꽤 중요한 키워드예요. 왜냐하면 이 사건을 이해해야 여러분들이 냉전의 심화랑 관련된 주제를 이해하기 딱 좋거든요. 그래서 이거 주제 자체는 너무너무너무 중요한데, 제가 이 문제를 어렵다고 꼽은 이유는 좀 설명을 드리며 말씀드릴게요. 자, 미국이 쿠바를 봉쇄한 상황을 풍자했다는데, 그래서 미국의 경우에는 튀르키예 핵무기 설치라니까 쿠바는 미사일 기지, 아니 소련은 쿠바의 미사일 기지를 건설 시도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당시에 자본주의 세력이랑 사회주의 세력이 대립했었는데, 자기가 미국이랑 소련 각 그런 세력의 대표들이 자신의 진영에 이렇게 무기라던가 좀 전초지, 그러니까 일종의 그런 군사 기지 그런 거 확장하는 걸로 인해 가지고, 야 니네 뭐해, 또 싸우려 준비하는 거야? 나 때리려는 거지? 이런 식으로 서로 대립하려는 그런 상황이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그로 인한 냉전의 심화, 일종 전쟁 위기까지 갔었던 쿠바 미사일 위기를 다룬 문제거든요. 이게 연도를 외워두시는 게 좋아요. 1962년이거든요. 이거 좀 외워두시는 게 좋은데, 제가 이 문제를 어렵다고 한 이유가 뭐냐면, 이 제1차 비동맹 회의는 1961년이고 닉슨 독트린은 1969년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 문제를 조금 연도를 안 해온 시점에서, 그리고 아직 현대사 다 못 뺐다는 가정하에서 좀 단순하게 접근하면은 이 문제 키워드는 냉전에 심하잖아요. 근데 이 닉슨 독트린은 냉전의 완화니까 아직 그래도 여러분들 연도를 정확히 안 했더라도 이 시기가 그래도 얘보다는 앞이 아니라 뒤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이게 60년대보다 50년대쯤이 아닐까 이렇게만 헷갈렸더라도 이 문제가 오히려 쉬웠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괜히 연도를 애매하게 외워가지고 막 63년, 64년 이렇게 외웠으면 더 헷갈릴 수 있었는데, 그냥 이거 시기 보니까 당연히 여긴 아닌 것 같고, 이거 보고서 아직 냉전이 심화되지 않았으니까 이쯤이 제일 가깝지 않을까 이렇게 찍었으면 오히려 단순하게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근데 교육청 치고는 어쨌든 간에 1년 차이의 연도를 내버려가지고 그런 걸 감안했을 때는 좀 난이도가 어려울 수는 있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걸 종합했을 때 정답은 3번입니다.
자, 그럼 이것으로 4월 모의고사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다음 시험은 6월 평가원 시험인데 아마 지금 교육청 시험이랑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더 어렵게 낼 거예요. 사료도 어렵고 연도 문제도 더 꼼꼼하게 낼 테니까 좀 여러분들이 앞으로 교과서던가 좀 교재를 활용해가지고 그런 거 좀 잘 암기해 두시고 그때부터는 조금 저도 여러분들에게 이제 평가원스러운 내용을 바탕으로 앞으로 수능 시험을 어떻게 대비하면 좋을지 그거에 대한 준비를 저도 해와가지고 해서에서 조금 더 깐깐한 내용들을 대비할 수 있게 많은 노력 해오겠습니다. 그럼 영상 내용 마치고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